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제 주제는요, 불확실성 시대에 함께 건너는 힘, 회복력과 시민사회 제목으로 해서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공제회 할 때 공제, 그 경제의 제자 있죠? 이게 본래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큰 소리로 한문 잘 아시지 않으시나요? 예, 예.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오셨죠? 예, 서울 어디? 수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다, 물을 건너다, 이제 어려움을 건너다. 그래서 앞에 공자가 붙었기 때문에 공제화라는 것은 함께 물을 건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세재민이잖아요. 그거 줄임말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도와서 어려움을 건너게 하다. 예전에 왕이 백성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서 구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은 회복력과 시민사회에서도 정확히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기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결코 혼자서 그 물을 건널 수 없죠. 물을 건널 수 없고, 그리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어떤 시민적 연대가 결국 우리 사회 회복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사진이 뭔지 모르시겠죠? 고래예요, 고래. 요거는 퀴즈 아닙니다. 예, 혹등고래라고 해서 지금 저게 지느러미고요. 여기 빨간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가운데 얼굴 동그란 거 보이세요? 지느러미 위에 얼굴 동그란 거 쪼그란 놈 있어요. 예, 바다표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다에서 사실은 미운 털 박힌 애가 누구냐? 범고래. 범고래가 되게 천적이 많은데, 이 흑동고래 새끼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다음 바다표범을 사냥해서 먹어요. 근데 이 혹등고래가 이 사냥해서 이제 바다표범을 사냥해서 먹으려고 할 때 뭔가 어떤 공격적인 어떤 소리들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때 짜자잔 하고 혹등고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등에다 태워요. 지느러미에다가 바다표범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친구들을 보호해서 물을 건너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력도 서로를 태우고 그다음 붙들고 또 함께 건너는 이런 시민의 힘에서 비롯되지 않나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고요. 네. 자, 21세기는 복합 위기 시대라고 하죠. 네. 이 말은 뭐 위기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한 번 단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이고 상당히 동시다발적이고, 그리고 이 리스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데, 이런 복합성과 또 연쇄성, 그리고 한 번 일어나면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특징들은 점점 이게 완벽하게 사전을 통제하거나 예측하는데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사후 복구 방식이라든지 탑다운 방식의 그런 획일적인 행정의 위기 대응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력 전략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인정하자는 거죠. 오늘도 우리 진행자님께서 차를 놓치셨죠. 이 불확실성들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교란을 흡수하고 적응하고 전환하자는데 이 회복력이 있습니다. 회복력은 우리가 계속 복구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방만으로는 불확실성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쪽으로 지금 레질리언스들은 수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 이제 제도와 기술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취약 지점들을, 그리고 보다 더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시민의 참여라든지 연대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점들을 좀 이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회복력에 대해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예, 뒤에 가면은 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회복력은 원래 생태학 개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공학적 회복력, 생태적 회복력, 사회적 회복력, 경제적 회복력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사회생태적 회복력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보다 융합적이고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확장이 됐냐면은 2005년도에 여러분 미국에서 카트리나, 예, 그때 허리케인이었죠. 허리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인간은 사회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자연 생태 시스템 일부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딱 각각 분리된 상태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그럼 자연 생태 시스템도 서로 그러니까 상호작용함,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이라든지 정치학, 그다음에 경제학, 사회학이 따로 분리해서 이거 한문을 논해서는 안 되겠다. 이걸 또 융합적으로 같이 통합해야지만이 이 다양한 복합 위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사회 생태 리질리언스로 보다 더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생태적 회복력은 결국 복합계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잡계라는 거는 뭡니까? 사회가 모두가 다 연결돼 있다는, 사회 그다음에 생태 시스템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어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정의 영역에서의 변화가 아까 미세한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 금세 빠르게 그 전이의 어떤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선형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더 악화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에서처럼 기존처럼 어떤 충격, 변화, 어떤 교란에 따라서 그 기능과 구조의 어떤 빠른 복구, 유지, 여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조직화라든지 학습, 혁신 등을 통한 어떤 적응과 전환하는 능력까지 포함해야지만이 이 사회 생태계 시스템에서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답이 없겠죠. 예, 정답이 없고, 회복력은 위기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학습과 적응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가고 또 업그레이드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또는 도시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쌓고, 그 과정에서 또 혁신도 만들어내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또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시민 역량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위기들을 전환의 계기로 삼는 사회, 이게 바로 회복력 있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과정은 매번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때론 실험, 또 혁신 모델들이 실패할 수 있고, 우리가 시민들이 다 모여서 했던 의사결정 결과들이 나중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하고 계속적으로 합의해가는, 그런 것들을 학습해가고 끊임없이 학습해가는, 계속 반복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회복력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태적인 어떤 안정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처음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배우고 실험하면서 실패를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감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젠 예측의 사회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로 가야 된다. 또 예측의 사회에서 뭔가 적응 가능한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헨리
르페브르라고 해서요. 20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을 창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르페브르는 도시를 우리 삶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도시가 지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태계인데 지금 다 너무 상품화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 구조의 어떤 불평등 문제들은 점점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물리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단계, 그러니까 단절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아마 앞에 섹션에서도 도시 스트레스 얘기했을 때 이런 사회관계의 단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 요인들이었을 거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무페우로가 지금의 이런 거대한 시장화, 그다음에 상품화, 소비문화로 인해서 시민의 엑스트라로 축소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시 시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되고, 시민이 주체가 돼서 도시들을 만들어 가야지 도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바로 여기서 르페르의 어떤 도시권과 또 회복력 도시는 여기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복력 도시도 어떤 기본 필요들을 이제 충족시키는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다양한 관계들을 복원하고, 아까 우리 이현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사례들처럼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해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실험의 장으로서 도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시민들이 모여서 돌봄, 공존, 그다음 나눔의 실험장들을 계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민 참여라든지, 그다음 뭐 공동체 문화, 또 사회적 연대의 견제라든지, 그다음 커먼즈 같은 시민사회 활성화가 결합될 때 어떤 회복력 강화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의 속도, 그 관련된 법 체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민들의 관계의 힘, 이게 회복력에 정말 유리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가 만드는 어떤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 회복력을 만드는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갖고 와봤습니다. 보통 회복력 연구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학습, 참여와 수기, 다액형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이렇게 4개들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익숙한 요소들이죠. 원칙들이고, 그리고 상당히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회복력 전략에서는 이것들을 위기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집의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단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참여라는 거는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참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위험이라고 인지할 것이냐, 우리가 이 지역에서 무엇을 위기라고 볼 것인지, 이것들을 서로 조사하고 그리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역의 어떤 지형지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역사적 어떤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회복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거고, 그다음 3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회복력을 할 것인가, 회복력은 무엇을 위해서 중요한가라는 질문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변화를 감지하고 누군가에게 이 위기가 더 위태로운지를 점검해 나가는 것, 특히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이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러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학습하면서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주체들의 조정과 합의해가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민사회 조직들의 연대에서 많이 보여줬듯이 위기 대응의 속도와 질을 결정하는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합숙과 수기는 불확실한 변화 속에서 이제 공동의 판단,
능력과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능력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을 할 때 어떤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이런 원칙 조건들이 실제로 도시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도시로 전환되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보시면 X축은 시스템,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능을 얘기하는 거고 Y축은 시간이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위아래로 나인 화살표 모양은 이제 위기 충격 고란에 대한 저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격으로 해서 곡선이 밑으로 싹 내려가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의 그림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은 수준으로 공동체 성능이 더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물리적 환경 조건인 다양한 가운데 보시면 어떤 신속성, 경고성, 자원 부족성, 그다음 모듈화 이런 그 물리적 환경 조건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있는 어떤 다양성, 연대성, 다익형 거버넌스처럼 사회적 관계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학습, 그다음에 참여 수기는 변화의 방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신뢰를 구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익형 거버넌스는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보다 더 신뢰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그 모든 걸 지속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사실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죠. 서로 연결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긍정적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면서 공동체의 영향들을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처럼 도시 회복력이라는 것은 지금 관계 밀도에서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관계 밀도라는 것은 강한 어떤 결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도시의 다양한 관계망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냐. 그러니까 관계망수, 다양한 관계망수, 그 연결수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망이 얼마나 질적으로 높으냐. 이런 연결수와 질, 이 두 개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자료집에는 제가 사례들을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넣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원칙에 기반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라고 해서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제시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뭐 한국하고 몇 개 지역만 나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19 초기 때 시민사회 조직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한 5, 6월까지인가 한 480만 개 마스크도 생산을 하고요. 생산이 아니죠. 예, 그것들을 배포를 하고, 예, 세정제라든지 식료품 이런 것들을 사회적 약자 의료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3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예, 초기에만요. 그래서 마스크도 이제 나중에 품절 현상이 되니까 직접 만들기도 했죠. 그 효과는 떨어졌지만 어찌됐건 그런 노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랑 방역, 물품 지원, 마스크 제작하는 활동에 거의 70만 명의 자원봉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빠르게 제도적으로 유연하게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저 그래프는 그림이죠. 그래프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민사회 물적 지원의 지원 그 물량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에 대구 경북 지역이 엄청나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물품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북, 그다음에 전남, 광주, 충남 순으로 해서 그 지원해 준 것들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원을 수혜 받은 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노란색이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특히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연대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조직 기반이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가 많을수록 이런 물적, 또 비물질적인 방역
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공익활동이라든지 민관협치, 그다음 마을 공동체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인 경우에 훨씬 더 방역 활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단순한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 이제 위기 대응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그래도 요거 브라질 사례만 하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이게 상파울로 보면 여기가 7만 명 정도 사는 빈민가 지역이 있어요. 예. 상파울로 되게 큰 지역인데 빈민가 지역에 한 7만 명이 살아요. 이게 파라이소 폴리스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한 2020년 5월 그러니까 초기에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잘 사는 지역보다도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여기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제 행동학적 시스템적 시각에서 설명한 구조인데요. 여기는 빈민가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고 있는 지역 한 600여 명들이 거리별 어떤 대표자, 책임자를 조직을 해요. 스트리트 프레지던트라고 해서 그래서 마스크도 지원하고 의약품, 뭐 식료품 이런 것도 지원하는 활동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부터 제도적인 사회 서비스가 되게 취약한, 부족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수민들의 자생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직하고 대응해온 그 사회적 경험, 사회적 기억들이 어떤 위기 시 즉각적으로 어떤 조직화가 되고 새로운 그 방식의 개입 모델들을 만들어서 착착착착 600명이 딱딱 만들어서 거리별로 만들어져서 이런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학습 아까 원린칙주의 학습에서도 그 사회적 기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부 감소라든지 공공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사실 좀 문제점이 발생은 했어요. 사망률이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 연구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책관리자들은 어찌됐건 지역에서 신뢰자본, 어떤 조직 역량, 자율적 네트워크에 주목해야 된다.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정책의 어떤 뒷받침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걸 대처할 능력들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필리핀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토착 언어. 이거는 토착 언어가 되게 많죠. 거기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정보 불평등 때문에 되게 문제가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이것들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에요. 코도모 쇼쿠도라고 해서요. 어린이 식당이에요. 이거는 원래 있는 비영리 단체였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시기에 결식 아동들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지원했던 것들이 다 이제 중단이 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 코도모 쇼쿠도에서는 이 식당들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초중학교보다도 지금 어린 식당이 더 급성장하고 있어요. 더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사 지원과 관계 회복이 어떤 회복력을 높이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전 4가지로 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어떤 위기 대응의 보완자가 아니라 어떤 동반자 주체로서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민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사실 민과 간의 신뢰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라는 건 위기 때 갑자기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민과 간의 어떤 협력과 또 투명성들이 제고가 돼야지만이 뭔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좀 대응력을 함께 잘 갖춰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 축적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민사회 조직들이 이런 신뢰, 참여, 연대를 연결하는 연결 주체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조직이라든지 주민공동체 그리고 사회연대 경제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들을 육성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학습과 참여 피드백 구조를 내재화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정책 안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지금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뭐냐 그 의제를 찾는 데만 급급한데 이제 위험이라는 리스크라는 위기라는 이 개념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위험 지도들을 같이 시민사회와 행정 공공이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제 법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험으로 볼 것인지 무엇을 위기로 볼 것인지 시민사회와 같이 계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거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누구를 위한 회복력인지 누가 제일 취약한 주체들이고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회복력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회복력인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조정하며 전환하는 어떤 능력들이 어떤 실험될 텐데 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어떤 혁신적인 어떤 실험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그만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실패들을 계속적으로 껴안으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좀 긴 시간을 갖고 좀 그 시간 지연을 허용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오버가 돼서 네.